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 정치권 현안을 꼼꼼히 짚어보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25일 베트남 출장 중 별세했습니다. 이 수석 부의장의 장례는 오늘부터 31일까지 기관 사회장으로 엄수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불과 이틀 만에 지명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이 조만간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가는 가운데 양당이 합당 기싸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간의 단식을 마치고 조만간 당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전국 현안들 잠시 후 네 분의 여야 패널들과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소희입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이승훈 변호사입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 대변인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곧 이해찬 전 총리의 이 별세 소식입니다.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오늘부터 31일까지 이 기간 사회장이 엄수된다는 말씀드렸는데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기간 사회장이 31일까지 엄수됩니다. 자, 먼저 김현정 의원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 회의 참석자 베트남으로 갔는데 급선 심근경색, 이 심정지가 왔습니다. 자, 일단 그동안도 상당히 좀 건강이 좀 안 좋았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졌었는데 그런 이유도 있을까요? 그냥 이제 민주화 운동하면서 옥고를 많이 치르면서 이렇게 건강이 사실 좀 안 좋은 측면이 있었죠. 약간 좀 이렇게 말을 할 때 약간 더듬는다든지 그런 건 있었는데 그래도 말씀하실 땐 대단히 총기가 있으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항상 이제 그런 상태로 계속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운명하실지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예. 그것도 뭐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니까 베트남으로 출장을 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이런 비보 때문에 당 전체가 지금 뭐 비통함 속에 지금 애도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오늘 그 오전에 최고위 하는데 당대표도 이번 주 목요일 날 저녁을 같이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고 하고 또 이번 주도 많은 의원들하고 식사 약속이 되어 있으셨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오신 건데 너무나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해찬 전 총리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역사 그 자체거든요. 예. 뭐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운동 한 거를 떠나서 7선의 의원이시고 국무총리에 뭐 교육부 장관까지 하시고 우리 당의 당대표까지 하시면서 4번의 정권 창출에 모두 기여하셨던 분이시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정신적 멘토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고인의 그런 그 정치적 그 철학이나 소신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리는 그런 이제 기간이 이번 주 5일 동안에 사회장으로 이렇게 엄숙될 예정이고요. 내일 오전 6시 45분에 이제 인천공항으로 운구가 오시거든요. 그걸 이제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으로 옮기셔서 거기서 이제 우리 당 대표부터 해가고 계속 5일 내내 그 국민들을 이제 맞이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해찬 대통령과도 매우 가까운 사이로 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김소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시고 지금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뭐 돌아가셨으니까 이분에 대한 뭐 심심한 위로 정도 표현을 했고요. 국민의힘 논평은. 근데 이제 워낙 이렇게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출혈로 갑자기 돌아가시면 상당히 유족들은 충격이 큽니다. 뭐 왜냐하면 이제 작별을 인사할 그런 시간도 없었고 예. 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족들한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달드리고요. 이 연세를 보니까 73세밖에 안 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칠선하셨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셔가지고 연세가 되실 줄 알았는데 진짜 민주당에 살아있는 역사시더라고요. 제가 당 이름을 덕분에 다 봤습니다. 네, 관악구에서만 5선을 했었고요. 네. 평화민주당, 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통합당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김종인 그 위원장이 이제 컷오프하셔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와서 거기서도 또 이기셨더라고요. 네, 진짜 살아있는 역사신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찬 세대. 교육부 장관 이해찬 세대로 더 많이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확실히 갈리고 있고 네. 교육 쪽에 있는 분들이나 뭐 그 이해찬 세대의 학생들이 그 학력 수준이 좀 떨어졌다는 그런 평가를 좀 받기도 하고 실은 뭐 하나만 잘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 뭐 특기 적성 중심의 약간 열린 교육 무시험 전형 열린 교육을 실행을 하셨었는데 그때 2002학년도 수능이 아마 역대 최고 수준으로 뭐 가장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학생들이 공교육 못 믿겠다. 그래서 사교육 시장으로 가면서 사교육의 문제가 좀 그때 좀 두드러지기 시작해서 지금의 사교육 시장의 문제를 좀 촉발시킨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 기억에는 그래도 사교육 그 병폐를 막겠다고 나섰던 또 인물이 당시에 또 이해찬 교육부 장관이기도 했는데 이준우 대변인은 네.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도 이제 이해찬 세대 그 영화가 먼저 떠오르고요. 그 이제 교육부 장관 하면서 이제 공과가 다 있죠. 정치인들은 있는데 이해찬 세대라는 그 용어 자체는 사실 이제 좋은 의미의 평가는 이제 아니죠. 그 용어 자체가 당시 이제 수험생들 이제 고등학생들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전인 교육이라나 이제 그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 가지고 꼭 시험 성적 아니더라도 다양한 면에서 장기가 있으면 대학에 선발한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학생들에게 학업이라는 본업에 충실하지 않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거는 국무총리 시절에 책임총리제 이제 그때 사실상 처음으로 이분이 이제 책임총리 역할을 했었던 분인데 1년 8개월 동안 하면서 대정부 질문을 할 때 굉장히 직설적인 어법으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과 썰전을 벌였었거든요. 사실 그 이전에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드물었습니다. 보통 국회에서 의원들이 질문하면 총리는 아주 차분하게 이제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네. 그 목소리를 높이면서 서로 다투고 충돌하는 그런 모습 보여가지고 굉장히 국민한테 강한 인상을 남겼던 그런 국무총리를 기억하고요. 또 하나 기억한 거는 이제 국무총리가 물러난 계기인데 그때 3.1절 날 이제 골프를 치셔가지고 부적절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네요. 2주 뒤에 이제 결국 물러나게 됐죠. 이제 그런 것도 좀 기억에 남기도 한데 어쨌든 본인이 이제 민주운동 하시면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의 대통령 만드는데 역할을 했던 그런 부분은 뭐 틀림없는 사실로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각자가 기억하는 내용이 좀 다른데 이승훈 부위원장께서는요? 기억 못 하실 것 같은데 기억을 하네요. 뭐 그때 당시에 이해찬 전 총리께서 고교 평준화라든가 야간 자율학습 폐지 같은 것들 그래서 학생들이 좀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이런 긍정적 평가도 많이 있어요. 또한 그 과거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나요. 그 김대중 정권이 탄생할 때 전략 기획을 맡으면서 뭔가 신선한 청년 느낌으로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예. 그리고 당선돼서도 이러이러한 계기로 뉴 DJ 플랜이 탄생됐고 또 김종필 전 의원하고도 같이 연대를 하면서 집권했다. 이것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기분 좋게 얘기를 많이 했던 그 모습이 선선하거든요. 또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총리하면서
뭐 다 그냥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하면 고문고문했었는데 이해찬 전 총리는 그와 달리 뭐 큰 소리도 치고 물러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좀 그 기계 있는 모습도 좀 보였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그냥 돌아가시면 아 돌아가셨네 안타깝네 정도 수준인데 이해찬 전 총리가 베트남에 출장 가서 돌아가셔서 출장을 안 가셨으면 대한민국 의료진이 분명히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구해냈을 건데라고 하는 많은 아쉬움이 있고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슬퍼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그분의 민주주의의 어떤 큰 거목이셨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셨고 특히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대통령 당선시키는 데 있어서 킹메이커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픔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고 또 저는 이제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다 나이가 많이 드신 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36살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관악을 해서 되셔서 칠선이지만 굉장히 젊었고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모습들은 과거 민청 학년 사건이라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과 관련해서 뭐 옥고를 치르고 고문을 당하면서 그때 좀 생긴 병들이 좀 나이로 좀 더 드러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김현정 의원께서는 어떤 개인적인 인연이 혹시라도 있으신지요? 제가 정치한 지 이제 6년 차거든요. 21대 때 제가 당에 영입돼 가지고 그 평택에 이제 출마했는데 그때 당 대표셨어요. 네, 당 대표셨고 제가 또 낙선하고 힘들 때 이제 뭐 당직 맡으면서 평택 서울 오가면서 방송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항상 이제 방송 잘 보고 있다고 그 응원해 주시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제가 정치하기 전에 이제 그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우분투 재단 만들어서 사회연대 운동을 제가 이제 주도했었는데 그때 토론회라든지 뭐 출범식 할 때 항상 당 대표시면서 같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힘을 많이 주셨고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이제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호통 해찬 뭐 이런 별명도 있는데 그리고 강직한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 사석에서 보면 대단히 정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자 뭐 평화, 남북 평화 뭐 지방 균형 발전 이런 저 이미지가 강한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또 되게 대단히 남다르신 그런 분이셨어요. 네. 호통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이해찬 전 총리가 했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나는 호통을 치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못한다. 그래서 대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기억나는데 장례식장에 이재명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갈까요? 당연히 오시겠죠. 예. 내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일 오전 6시 45분에 이제 저 인천공항으로 오면은 서울대 장례식장으로 옮길 것이고 그때 이제 원래는 저희 당의 의원들이 모두 공항에서 좀 저기 하려고 했는데 그쪽 그 공항 사정상 안 된다 그래서 최고위원들만 지도부만 이제 공항으로 가고 나머지 의원들은 이제 서울대 장례식장에서 기다려서 같이 다 이렇게 맞이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동익 대표는 지금 뭐 건강상 오늘 또 퇴원하셨어요. 퇴원을 했지만 뭐 당장 거동할 수 있는 상황은 알 텐데 네, 맞아요. 송원석 원내대표 장례식장에 갈까요? 가시겠죠. 아니 뭐 같은 정치인 분들이 있으니 서로에 대한 예우는 지켜야죠.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해훈 후보자 이야기를 이제는 전 후보자가 됐습니다. 자, 인사청문회까지는 했고 이틀 만에 지명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김현정 의원께 먼저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가장 큰 이유. 인사청문회까지는 갔습니다만 낙마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뭐 인사청문회 통해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소명이 안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한 거죠. 국민 눈높이에 봤을 때 특히 이제 도덕성의 이런 뭐 것을 넘어서 뭐 처음에는 이제 직장 갑질로 이제 얘기가 시작됐잖아요. 직장 갑질 뭐 이런 얘기 있다가 그 뭡니까 그 청약 관련된 위장 전입 위장 미혼입니다. 뭐 그거랑 이제 아들에 대한 입학 특혜 논란 이거는 사실 국민적 그 감정을 좀 건드린 측면도 있고 또 이게 위법하고 편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7건 정도의 의혹이 고발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공직자로서 임명하기에는 너무 이제 그 국민적인 그 법 상식,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결단을 한 것 같고요. 예. 아쉬운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한 탕평 인사, 실용 인사 이 취지는 대단히 좋았는데 이 후보자의 그런
그 도덕성 이런 결함 때문에 이렇게 빛을 발해서 그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께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판단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런 또 반응이 나오네요. 아이 그렇죠. 저희는 일단 보통 이렇게 인사할 때 한번 언론에 이렇게 좀 흘리잖아요. 이 사람은 하마평이 올랐다. 그런데 이분은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정말 깜짝 지명이었잖아요. 근데 깜짝 지명된 이후에 나오는 많은 폭로들이 막 D였잖아요. 우리는 바로 제명을 시켰고. 근데 그런 폭로들을 들었을 때 이미 통합의 의미를 잃었기 때문에 저는 지명 철회를 하는 게 맞았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자진 사퇴하셔라라고 예. 그렇게 여러 차례 논평을 냈었어요. 근데 뭐 일단 뭐 청문회까지 보시겠다 이렇게 이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생각은 그냥 대충 이렇게 지명을 했는데 약간 모양 빠지니까 청문회까지 보고 지명 처리라는 목표는 이미 정해둔 목표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이해운 이 지명자 덕분에 민주당의 악재들이 조금 좀 희석되기도 했어요. 그 사이에 민주당의 다른 무슨 악재들이 의미신가요? 민주당의 다른 악재들의 뉴스가 나왔는데 이해훈 후보 덕분에 약간 그게 약간 물타기처럼 기사들이 공천 약간 응급이나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의도해서 하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나오고 나서 이해훈 후보자를 뭐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는 뭐 지명 철회가 너무 늦었고 그럼 단순히 지명 철회할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인사검증 부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뭐 말씀드리고 사과 싶네요. 표명은 있어야 된다. 네, 어쨌든 여러 차례 계속 되고 있었으니까. 네. 이성훈 부위원장께 먼저 여쭤보고 이준호 대변인으로 갈게요. 보통 이제 이 후보자들의 결격 사고가 있을 때는 자진 사퇴가 많습니다. 지난번 강선호 의원의 경우에도 자진 사퇴였는데 지명 철회로 들어간 이유는 어떤 의미일까요? 끝까지 이현 후보자가 전 후보자가 자진 사퇴 안 한다고 했을까요? 자진 사퇴를 권유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훈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명 철회로서 마무리를 지어준 것 같고 실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희망 고문을 주지 않으려고 빨리 결정한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보면 민주당이라든가 국회에서 온 의견을 보고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의견이 오기도 전에 결정하신 건 이해훈 장관 후보자가 지명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빨리 한 것 같고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원펜타스 같아요. 부정 청약을 통해서 한 4, 50억 벌었다는 거잖아요. 일단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죠. 통합을 위해서 국민의힘 출신의 지역위원장을 모셨는데 통합이 안 되잖아요. 이분을 임명하면.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되니까 임명을 못 하는 거예요. 또한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고 뭔가 이제 정책들을 내놓으실 건데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감면도 한 5월 9일까지만 인정하고 그다음부터는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 정부하고 대립이 있을 건데 이분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딱 있으면 뭐 각이 안 나와요 이게. 예, 부동산 투기로 딱 보여지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이 안 나오는 분을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한 거고 저는 혹시라도 국민의힘 출신이어서 오히려 못하면 어떨까 좀 고민했어요. 걱정했어요. 근데 역시 대통령은 현명한 선택을 하셨다. 네. 이준호 대변인께 여야가 가릴 것 없이 날쌘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당 차원에서는 이해훈 전 후보자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한 상태고 지금 뭐 원펜타스 이제 이 아파트 청약 부분도 그렇고 자녀 입학한 부분들도 미심쩍은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영등도 땅에 대한 과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일각에서는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국민의힘의 추가 대응이 있습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죄송합니다. 이해훈 후보가 지금 물러났다 지명 철회했다 돼가지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적 의혹이 제기돼서 이거 한 달 정도 끌어온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장관 후보 이제 지명 철회됐기 때문에 이제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하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안 될 일이죠. 국민들이 이제 분노한 이유는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해훈 후보의 장관 지명을 철회된다라고 압도적으로 많은 여론조사 응답자 나온 이유는 이거 공정
대해서 조국 사태를 또 올리는 그런 이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했다 생각하고요. 이해운 후보의 탐욕이 결국 화를 불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몫을 보탠 게 이재명 대통령의 너무 늦은 판단. 본인은 이제 인사권이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그 인사권을 온전히 좀 행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많은 언론과 또 여야 없이 이제 반대 의견과 의혹이 나왔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진중하게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조기에 판단해서 이런 국력 낭비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 굳이 인사청문회까지 가서 즉 단도대까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뭐 이제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예. 그런 생각이 좀 든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7건이 이제 고발 들어왔거든요. 아마 부동산 관련 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부양가족 점수를 조작한 건이고 이 건으로 실제로 징역형을 받은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뭐 벌금형도 있지만 징역형을 받은 사례도 있고 또 이거를 취소해가지고 집을 다시 내놔야 되는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대응을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며느리에 대해서 너무 좀 이해가 안 되는 판단을 하셨어요. 첫 아들의 이 배우자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장남의 며느리에 대해서 호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며느리라고 했다가 약혼자라고 했다가 혼인 파탄이라고 했다가 다시 며느리로 했다가 그 신분을 4번이나 바꿨어요. 그 뭡니까? 원펜타스를 지키기 위해서 며느리까지도 호칭을 바꿔 부를 정도로 굉장히 비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국민 정서에 맞지 않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갑니다. 애도기각이긴 하지만 지난 목요일 이 뉴스가 다른 뉴스를 또 압도했습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정청래 대표가 발표를 한 것인데 조승래 사무총장은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국 혁신당의 서왕진 원내대표는 당명 고수 의견과 함께 흡수 합당론으로 해석되고 있다면서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먼저 김현정 의원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전까지 지금 시기상으로는 3월까지는 합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가능합니까? 그런 이제 그 이게 정청래 당 대표가 그 합당 제안을 한 이유가 이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한다라고 밝혔잖아요. 그 지방선거 일정을 보면 5월 15일부터 이제 후보 등록이 시작되거든요. 네. 한 달 전까지 4월 중순경까지는 후보를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2022년도에 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합당할 때 한 50일 걸렸다고 해요. 예. 그 역산에 보면 지금쯤 그 제안을 해야지 내부 논의들을 통하고 또 조국 혁신당과 실무 협의 등을 통해 가지고 그 3월 중에는 그 합당이 이제 마무리되지 않는다. 이런 그 시기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제안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사전에 내부에 이렇게 충분하게 공유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 당 대표가 그 제안하는 방식으로 한 것은 그 전에도 이제 당대당 합당할 때 그런 식으로 이제 당 대표가 제안을 하고. 뭐 시급성이라든지 보완성으로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안을 하고 그 이후에 내부의 수기 과정을 거친 그런 선례를 한번 따라서 간 것 같습니다. 그 이은주 최고, 황명선 최고 또 강덕구 최고와 공유하지 못한 것은 보안 유지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제 그 이게 그 합당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의 관점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내용적으로 그 과연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내용적으로 반대하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합병이라는 것은 어쨌든 당을 외연을 확장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이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의 그런 수기 과정들을 잘 거치면서 그 내부에 있는 그런 그 비판 목소리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김서희 의원께서는 이 합당 움직임 어떻게 보시는지 완전히 슈퍼 여당이
탄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근데 원래 조국 네. 혁신당은 민주당하고 다른 메시지를 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 내부에서도 뭐 더불어민주당 이중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왕망했었던 차라 다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거 이름을 어떻게 하냐 당명을 어떻게 가져가냐 이거 갖고 지금 기싸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 정청래 대표나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서로 윈윈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고 지방선거 앞으로는 지방선거 향후는 총선까지 앞두고 다 정치 공학적 선거용 합당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겠죠. 근데 이제 예. 그 합당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천이 걸려 있을 테니까 민주당 내에서 있는 공천과 조국혁신당과 들어와서 그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소란들이 생기겠죠. 그 소란 과정을 뭐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강력한 리더십으로 끌고 갈지 그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더 그 시점이 너무 재밌었던 게 그 코스피 5천 발표하는 날 이거 목요일이죠. 이거 깜짝 발표하셨잖아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다음 날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당신이 이거 해놓고 뭐 이거를 뭐 나 혼자 결정해서 했겠냐라고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 팔이 그만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어쨌든 갈등이 내부적으로 있으니까 예. 영청 갈등은 저희는 계속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1년도 안 됐는데 이런 갈등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저희도 이제 되새기면서 우리는 지방선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러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대답을 좀 이성훈 부위원장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시잖아요. 자, 그런데 왜 시기를 유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다음 날 또 코스피 5천을 달성한 날 이게 나오고 좀 내부 반발을 좀 무마하면서도 부드럽게 조금은 부드럽게 해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진천 최고위원회의에 이현주, 황명선, 강덕구 세 사람은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날짜를 좀 잘못 하긴 하셨네요. 네. 코스피 5천 항상 집중되고 있는데 그날 그냥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장동혁 대표가 또 단식 그만둔 날 아니에요? 단식은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다음 날입니다. 그만두셨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약간 국민의힘이 좀 잘못한 것도 조금 숨겨주셨고 대통령이 또 코스피 5천 가서 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좀 날짜는 잘못 택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조국혁신당과 합당하겠다 명분이 있습니다. 정권 교체할 때 당연히 조국혁신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안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사면도 빨리 했죠. 그래서 이거 명분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왜 해야 되냐. 여기에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당원들이 생각해보니까 조국 혁신당과 합당해봤자 지방선거에 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호남에서도 다 민주당이 압승할 것 같고 그렇다면 합당을 해서 유리할 정도는 부울경 정도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정치를 많이 치르다 보니까 합당하면 사람들이 다 진짜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득표로 연결되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그리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잘 싸우고 있는데 서로 이게 합당을 하니까 위기의식이 느껴가지고 자기들도 조금은 뭔가 이 견제의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방심한 상대방을 더 방심하게 해야 되는데 좀 긴장하게 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왜 이게 맞느냐에 대한 상당한 의문점을 당원들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당대표께서 이거 당연히 승부수로 던질 수 있죠. 승부수로 던질 수 있는데 이게 뭐 명분이 있는 건데 굳이 승부수로 빡 터뜨릴 필요는 없잖아요. 명분이 있는 거니까 충분히 최고위원들하고도 상의하고 나서 이걸 대표가 터뜨려도 괜찮아요. 뭐 이걸 제가 봤을 때 최고위원들하고 얘기해서 모양새를 갖춰서 했으면 반발도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뭐 같은 식구끼리 합당하지 않은데 집 합치지 않아도 뭐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당 대표께서 아마도 좀 자신이 주목받고 승부수를 한번 탁 띄우신 것 같은데 좀 절차적인 흠결이 오히려 그 명분을 조금 퇴색시켰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뭐 한두 달 남았으니까 대표께서 잘 당원들 설득하시면 저는 뭐 합당의 길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준우 대표께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분상으로는 이 합당 시도가 지방선거 승리, 진보 진영 통합인데 이걸 묘하게 또 정치공학적으로 분석하는 이 시각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연임 포석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이제 진짜 이제 계산일 거란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시너지 효과가 있는 이제 당과 합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은요 3%대를 못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40% 초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3%를 얻어가지고 딱히 의미 있는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당선을 낼 수 있는. 그렇죠.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왜 조국 혁신당과 같이 합당하려 하느냐? 지금 이제 친문 세력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 대표의 갈등은 명천 갈등인데 그 배경에 누가 있느냐? 김어준 씨가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김어준 씨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전당대회에서 누가 이겼죠? 결국 김어준이 밀어준 정청래 당 대표가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는 최고위 보면 이제 3명이 이제 최고위원 3명이 이번에 강하게 정청래 당 대표의 지도부에 대해서 좀 이제 비판을 하면서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더민주혁신회에도 정청래 당 대표 비판하고 있고 여러 의원들 오늘도 원래 사실 여러 의원들이 집단으로 성명서를 내려고 했는데 이해찬 총리의 애도 기한 때문에 그걸 좀 보류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당내 조직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정청래 당 대표에게 비판하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는 이 상태로 가면은 내가 다음 당 대표 연임이 불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친문 세력을 안고 당 대표를 연임하기 위한 그런 계산 속에서 조국 혁신당을 흡수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하고 네. 조국 혁신당 그럼 왜 여기 응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요 조국 혁신당의 사실 대표는 조국 이제 대표지만은 지금 원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원내에 정말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보궐선거에 나온다거나 이런다 그러면은 조국 혁신당의 타이틀보다는 덩치가 훨씬 큰 민주당 타이틀 나오면은 보궐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조국 당 대표 입장에서도 민주당은 들어와서 배지를 달려는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각각 당 대표의 당 대표 연임과 조국 대표는 배지라는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이런 결정을 당원들과 논의 없이 전격 추진하는 거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당대표가 그 합당 제안의 이유로 선거 승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논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그 지방선거 승리를 하게 되면 그것이 정청래 대표 때문이다라고 인식할까요?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라고 인식할까요?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잖아요.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본전이고 지면은 그 책임은 온전히 다 당대표한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히려 지금 집권 2년 차를 맞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방선거 승리가 필요한 것이고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내란 청산이라든지 국정 안정을 이제 도모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을 때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그 승부수를 던졌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좀 순서적으로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해석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청래 당대표가 봤을 때는 그 외연 확장에 방점을 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뺄선 정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당 통해서 외연 확장하는 것은 방향성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청래 그 지도부가 앞으로 수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합당 제안과 관련된 당내의 그 비판들을 어떻게 잘 가정 관리를 잘 하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냐, 얼마나 투명하게 해나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소영 교수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전 해양수산부 장관인데 통일교 관련된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자를 내려놨고 올해 있을 이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설이 돌게 됐지만 상당히 좀 난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불투명하게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
24일 날. 지금 네, 이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또 점쳐지고 있네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전재수 의원이 발언한 거를 보시면 나오실 의향이 있어 보이시고요. 근데 네. 거기 이제 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여부 등 변수가 있어서 당장 지금 말씀은 어렵다, 말씀드리긴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국 대표는 부산시장은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전재수 부산시장 출마설이 더 가능성이 좀 높게 처지고. 그 조국 대표는 어쨌든 본인 스스로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지만 내로남불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누구도 인정하지 않지만 본인 스스로는 대권 주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합당에 응했던 것도 본인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합당이 필요한 거고요. 예. 그러면은 중앙 정치를 하고 싶을 생각이 훨씬 더 높을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아까 이제 이준희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보궐선거에 나오는 선택지를 하거나 원내 진입을 네, 아니면 이제 뭐 중앙 그 대선 가도의 필수적인 이제 서울시장 코스를 이제 도전하거나 뭐 이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전재수 의원 출마를 지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실제로도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시는지요? 그 지지율 뭐 여론조사 했을 때 낮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뭐 소개해드리진 네. 않겠습니다만. 네. 자, 이성훈 부회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전재수 의원이 부산 출마를 저울질하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울질 끝나신 거 아닌가요? 아마 저는 나오실 것 같고요. 전재수 의원이 정말 부산에 대한 사랑, 애정이 엄청나요. 다른 분은 다 낙마했을 때 전재수 장관은 살아남았잖아요. 그만큼 부산 시민들의 지지가 굉장히 커요. 해양수산부 장관 맞자마자 대통령이 지원해 주셔서 해양수산부가 바로 옮겼잖아요. 그건 전재수 장관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고 또 북구 강로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지금 북구 강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그래서 미국이 그린란드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북구 강로로 가면 엄청난 에너지 절감 효과,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양 시대의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가 굉장히 크고 이 각오에 대한 관심을 부산 시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 시장 정도쯤은 물리칠 수 있다. 전재수면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갈 것 같고요. 조국 대표도 부산시장에 이 전재수 장관이 빠져나간 자리에 출마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도 나갈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도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곳이 이 부산일 수 있다. 부산의 보궐선거일 수 있다. 보궐선거. 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하고 조국 전 대표가 지금 여기서 많이 오르내는 판이 있어서 이 판을 키워주는 게 누구에 유리할지도 좀 주판을 좀 당겨야 될 것 같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따로 뭐 지지율을 소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준호 대변인이 부산 출신이잖아요. 네. 통일교 의혹에도 불구하고 전재수 의원의 출마 의사가 끊기지 않는 부산 민심의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부산 민심의 배경보다는요. 전재수 의원이 본인이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선례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사법 리스크를 뭘로 뚫었습니까? 본인의 출마로 사법 리스크를 눌러버렸어요. 그런 선례를 아마 참고를 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전재수 개파는 없습니다. 이재명 당시 이제 정치인은 특이하게도 성남시장 시절부터 자기 개파가 있었고 열혈 지지층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는 그런 개파라든가 열혈 지지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고 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같은 경우 전재수 장관과 굉장히 유사한데 당선되지 않습니까? 특히 예. 이광재 이제 전 후보가 다 강원도지사가 후보 신분에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마하고 당선이 됐어요. 근데 재판 결과가 나와가지고요 6개월 만에 당선 무효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선거가 시작 안 됐으니까 사람들이 생각 안 하고 있고 화제가 안 되고 있는데요. 네. 막상 이제 선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원도지사로 나왔다 6개월 만에 당선 무효돼서 다시 재선거를 치렀던 그런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전재수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 이게 현실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좀 해봅니다. 전재수 전 장관 의원의 경우에는 뭐 선거법 위반이나 지금 어떤 재판으로 어떤 진행이 된 부분은 없는데 진행 부분은 네. 없죠. 없는데 어쨌든 그 현직 시장이 사법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수사받으러 불려다니게 되면요 아무래도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죠. 알겠습니다. 네네. 자, 중요한 건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공천 상황일 겁니다. 전재수 의원이 상당히 부산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통일교 의혹은 분명히 찜찜한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김현정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공천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 그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고 있잖아요. 그런 실제로 뭐 구체적으로 더 나오는 의혹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청탁의 동기, 그러니까 그 저 금전을 그 줬다라고 하는 이유가 한일 해저 터널 그 청탁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것까지 확인되고 있고 당당하게 장관직 버리면서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는 그 모습들이 부산 시민들한테 좋게 이제 저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또 그간에 삼선하면서 지역에서 정말 힘든 지역구거든요, 여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북갑에서 삼선하면서 정말로 그 생활 밀착형 정치를 한 것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지금 수사 중이고 뭐 기소도 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런 이준우 대변인의 논리라면 오세훈 시장은 무조건 불출마겠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 저 특검에서 기소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논리보다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와의 유착이나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다만 이제 이 지방선거 때 아까 이제 조국 대표라는 이런 사람들 같이 연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국 대표가 뭐 그 광역 단체장 부산시장에 출마하느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느냐 여부는 전제는 어쨌든 간에 민주당과의 연대를 전제로 해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합병이 될지 아니면 연대를 통해서 선거 연대를 통해서 할지에 대해서. 근데 지금 본인은 이제 가장 나중에 자기가 출마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예. 조국혁신당 내부 분위기 보면 보궐선거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느낌 받아요. 지금 제가 평택시 병인데 평택을이 보궐선거 지역이거든요. 아, 그렇네요. 거기에 네. 이제 황교안 대표도 지금 출마 선언을 했고 네. 진보당의 김재현 대표도 출마 선언을 했어요. 여기도 지금 지역에서는 조국 대표가 출마설이 있어요. 여기 수도권이라서. 몇 곳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안산도 있고 막 그래서 전재수 의원이 출마하면 그 자리에 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나가는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정치 생물이잖아요. 가능성은 대단히 많은 것 같고 합당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그 시나리오는 시나리오가 훨씬 더 풍부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준우 대표님 이름을 거론해서 혹시 반론이 있으세요? 조국 대표와 수고합니다. 조국 대표는 지금 아까 합당하는 목적이 본인이 원내에 진출하는 거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디 지역에도 관계없이 본인이 이제 큰 이름의 정당을 걸고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임해서 나올 거고 제 생각에는 본인 고향을 좀 더 선호할 것 같아요. 본인이 부산 뭐 이제에 대한 좀 특별한 애정을 드러냈고 또 본인이 은연 중에 부산시장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드러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산시장이 아닌데 이번에 부산에서 원내 진출하면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부산시장에 한번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이제 목적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마 네. 정청래 당 대표 때문에 바로 대선 가는 건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원내 진출하고 그 다음 단계 광역단체 한번 하고 다음이나 다음에 도전하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승훈 부위원장 뭐 하실 말씀? 마음이 급하신 분이에요. 사면 받고 나오자마자 광풍행보했잖아요. 뭐 하고 나서 대통령 나간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이번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가고 바로 대통령 후보로 직통하실 것 같고 직행을 할 거다. 직행할 것 같고. 네.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당이 합당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국 대표가 뭐 하고 누가 뭐 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요. 이 합당이 조금 본질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지분 싸움인 것처럼 보이면 안 되고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합당을 가야지 이 합당이 아주 잘된 합당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빨리 제명을 원하고 있고 조국 전 대표는 지금 빨리 합당을 원하고 있어서 뭔가 재미있는 게임이 한번 또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은 여의도 내변인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쌍특검을 주장하면서 8일간의 단식을 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 이제 뭐 회복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당에 복귀하겠다 이렇게 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 우선 두 분 의원께 이 평가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소희 의원께서도 로텐돌에 뭐 장동혁 대표 네, 찾아간 적도 있으십니까? 저희는 이제 의총 네. 저희가 8일 하셨죠. 6일차 때 너무 장동혁 대표 정말 FM대로 단식하셨잖아요. 예. 어느 분 뭐 20일 넘게 웰빙 단식 하신 게 아니라 진짜 레알, 진짜 목숨을 건 위험한 단식을 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이 다들 걱정하셨고 실은 바이탈 수치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의총에서 지금 당장 중지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찾아가서 구급차 부르고 했는데 또 한번 거부를 하시고 몇 번 그래서 거의 뭐 지도부들은 거기서 밤을 새셨어요. 네. 의사 옆에 대동해놓고 그런 식으로 목숨을 건 단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당을 걱정하셨고 그런 화면들을 그런 내용들을 보셨던 이제 저희 당의 지지자분들께서는 일부 돌아오신 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보수층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유의미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면 어쨌든 지난주 대비 민주당은 0.2%인데 저희 당은 2.5% 상승했거든요. 그런 결집 세력 그 결집에 대한 그런 의지가 일단 여론조사에 좀 반영이 된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그 원래 이제 단식의 목표였던 특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정치적으로 목표를 이뤄내지는 못해서 예.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이제 이 특검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다음 대책 논의를 오늘 의총에서 좀 했었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지금 서명 받고 있고 또 장애 집회를 또 이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렇게 지지 세력을 결집을 했는데 그 오늘 태어나시고 아마도 이제 뭐 계속 다들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최고위에서 그 제명에 대한 논의가 있겠거니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정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걱정이 좀 많으시죠. 예. 방금 전에 김소희 의원께서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해 주셔서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입니다.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 42.7%로 직전 조사보다 0.2%포인트 올라갔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39.5%로 직전 조사보다는 2.5% 상승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정 의원께서는 장동혁 대표의 이 8일간의 단식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뭐 일단 그 당 대표가 곡기 끊고 8일간 단식하셨으니까 하루빨리 건강 회복하기를 좀 바란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만 이제 좀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리얼미터 여조 2.5% 상승하고 민주당 예. 0.2% 상승을 했는데 이것은 장동혁 대표의 단식의 효과도 있겠지만 사실 이혜훈 그 의혹과 또 우리 정청래 당대표의 합당 제안 그에 대한 영향도 같이 섞여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뭐 1월 넷째 주 갤럽이나 MBS 조사에서는 2% 3%씩 빠졌었거든요. 그런 하락 추세는 좀 막고 일부 상승했다는 데서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지속될지는 회의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명분 없고 실패한 단식이라는 평가가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한동훈 제명 입틀막 하고 구구강성 결집 동안 지지율 하락을 막으려는 정치쇼였다. 이런 비판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 어쨌든 쌍특검을 촉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갔는데 특검이 지금 저기 성립이 되지 않았잖아요. 수용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실패한 단식이 된 거 아닙니까? 과거에 황교안 전 대표도 8일 단식했는데 그때도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패스트트랙 뭐 이런 법안들 관련해서 했지만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패한 이제 저 단식이 됐었는데 반면에 또 드루킹 특검 관련해서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네. 드루킹 특검을 수용을 간철시켰잖아요.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이제 그 짚어야 될 것은 그 이준석 대표도 지적하고 있잖아요. 아니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갑자기 단식을 중단하냐. 그것도 제가 딱 그 영상 보니까 1초도 안 기다려 저기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답하더라고요. 중단하겠다고. 그러면 이거 뭐냐 그러면 이거 윤석열로 시작해서 박근혜로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 박근혜 전 둘 다 탄핵당하신 대통령들이잖아요. 그러면 중도 합리적 보수층의 이탈이 또 오히려 더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게 그 진단에 저도 수긍이 되거든요. 예. 네. 자, 김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준호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자, 단식을 끝내는 날 아주 극적으로 출구 전략이 필요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식장에 등장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정치적인 비용, 박근혜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정치적 대가가 있는 거 아닌가, 요구가 있는 거 아닌가. 이준 대변인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대변인이라서 당번을 쓰는데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아침에 의료진으로부터 강력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심정지 가능성이 있다.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그런 이제 상황이었었고 그전에 또 민주당에 있는 모 전 국회의원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굉장히 폐륜적인 발언을 했었습니다. 죽으면 좋고 이런 발언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그분 논란이 일면서 그분이 나가던 방송에서도 다 하차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에 대해서 아주 그걸 폄훼하고 했었지만 의료진의 판단은 굉장히 위험하다. 실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냥 올라온 거는요. 우연찮게 그 의사의 경고가 맞아떨어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 그 전날 의총에서 방금 이제 아까 김소희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총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더 이상 단식은 위험하다라고 강권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거부하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강제로 옮기려고 몸을 만졌더니 저항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저항하다가 떨어지면 더 큰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옮길 수가 없는데 그 얘기를 전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올라와서 나라도 가서 말려야겠다라고 해서 올라오게 된 겁니다. 아, 누가 뭐 권유한 건 아니고. 유영 의원이 이제 역할을 하긴 했죠. 유영 의원이 왜냐하면 그 전날에 동조 단식을 했어요. 전전날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동조 단식 하루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생으로 오리지널로 한 거예요. 화장실 갈 때도 혹시나 누가 화장실 가서 뭐 몰래 먹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문을 다 열어놓고요. 정말 거기서 해결을 하고 정말 그랬었어요. 그랬었던 분이셨기 때문에 여기서 생명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얘기 듣자마자 그렇다면 내가 올라가서
나라도 말려야겠다 해서 올라오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걸 기다렸고 거기에 대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화답을 해서 단식을 중단한 것은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한 거다라고 예. 비판한 것은 굉장히 좀 무도하고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저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립니다. 근데 김성희 의원께 좀 먼저 여쭤보고 이승훈 부위원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단식장도 찾았고 상당히 좀 긴밀한 그런 모습. 심지어는 이제 선거 때 이 서로 어떤 연대 협력도 가능할 것처럼 비춰졌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의미를 좀 담고 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아니 뭐 출구 전략으로 그 어쨌든 보수층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은 여전히 크고요. 조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모시고 와서 출구 그 단식을 끝냈는데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대가가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 좀 가령 뭐 던진 거고. 대구에서의 공천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근데 거죠? 그거를 이제 또 정치 평론가가 나와서 이제 뭐 방송에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대구에 계신 모 의원께서는 또 바로 또 아니다라고 심하게 막 욕을 하시고 예. 하셨던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도 일단 그리고 이제 지금 원래 공조로 특검을 하고 있었는데 특검을 공조 대응을 하는 찰나에 어쨌든 한동훈 대표 징계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이 되다 보니까 당내 문제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다 해결이 되면 나는 이제 거기 좀 순수하게 응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같이 담긴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를 예. 이렇게 확대 해석은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확대 해석도 가능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장동혁 대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이승훈 부회장은 법조인이시기도 하시니까 좀 단계 절차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 그리고 곧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텐데 상당히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강력한 또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9일 날 결정이 됐지 언젠가는 결정이 될 텐데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최종적으로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요? 제명 내려주겠죠. 더 할 게 다른 거 할 게 없잖아요. 그것도 단식까지 하면서 한동훈을 죽이겠습니다 했는데 끝났는데 또 제명 안 하고 당원권 정지하면 좀 위신이 안 서잖아요. 네. 당연히 제명할 것이고요. 제명을 안 할 거면 경고밖에 없어요. 경고를 하든가 제명인데 경고를 택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 제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아니 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시키고 단식을 하지. 제명시키기 전에 단식을 하니까 제명하고 나서 또 한번 분란이 일어나면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 장동혁 대표가 당을 좀 말아먹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좀 뜬금이 없잖아요. 아니 뭐 좋아요. 국민의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앙받는 사람이다. 좋습니다. 근데 자기가 곡기를 끊었다가 다시 밥 먹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하는 건 좀 자세가 안 나오지 않나요? 좀 뭔가 이상해요. 그리고 유일하게 장동혁 대표가 당선을 확실하게 시킬 수 있는 곳이 TK밖에 없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셨다? 그러면 유일하게 자신이 TK에 의지할 때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신의 사람으로 얻었습니다. 이제 한동훈 배제하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동훈으로 시작해서 한동훈으로 끝나는 모습이 참 장동혁 대표가 옹졸하고 좀 부족하다. 그 옷에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니까 좀 뭐 선택적 장애가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고요. 예. 뭐 한동훈 전 대표는 어쩔 수 없이 제명은 되겠습니다만 장동혁 대표도 뭐 합리적인 보수의 어떤 사람들이 좀 끌어내려주는 게 또 민주당과의 격도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최종 결정이 제명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는 또 하나의 암시가 바로 오늘입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무감사위원회는 당원권 정지 2년. 권고죠. 당원권 정지 2년. 네네. 그게 나왔었는데 지금 윤리위원회는 탈당입니다. 제명 다음이 다음인데 더 중징계가 내려졌거든요. 당무감사위원회보다. 탈당 공고.
탈당 권고. 탈당 권고입니다. 김혜정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건 어떤 신호로 봐야 될까요? 이거 당연히 그 제명시키려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었죠. 그 당무감사위원장, 윤리위원장 임명할 때부터 다 예견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단식은 누가 뭐래도 한동훈 당계 입틀망용 단식이었어요. 단식이었고 그리고 이제 또 마침 또 우리 그 여론조사에서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 제명시키는 게 적절하다가 48%, 부적절하다가 35%도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매우 보수 보수에서는 적절히 62%와 부적절히 27%더 간극이 벌어졌거든요. 이만큼 이제 또 제명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명분까지도 주어졌으니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측에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중도 확장, 외연 확장을 얘기하고 있지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 중도 확장, 외연 확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한동훈과 한동훈 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자꾸 내부 균열을 일으키고 자기 정치함으로 인해서 더 확장성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은 자기를 키워준 윤석열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이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극우 강성 지지자들 믿고 제명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미 다 정해져 있었는데 그걸 뻔히 한동훈 전 대표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하는 거 보면 참 진짜 그 한심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게 지금도 법적인 대응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법적으로 할 얘기입니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영역이지.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당대표의 가족들이 익명으로 대통령 부부 욕하고 이런 걸 상식적으로 그걸 몰랐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게 상식적으로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고 뭐 마지못해 사과 쇼 같은 거 하고 막 이렇게 말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의 한계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이 검사 출신이라서 뭐든지 법 그래요. 근데 또 본인과 관련된 검언 유착이나 뭐 이런 데는 비번도 풀지도 않고 내란 재판 같은 데는 나와서 조사받으라면 또 가지도 않아요. 선택적 법치, 법꾸라지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와 관련 단계 사건 관련해서는 자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이러고 있으니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상대방한테. 그런데 결국은 제명되고 결국은 한동훈 쪽에 지금 붙어있는 분들도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서 그 낙동강 오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이제 여론조사 인용에 있었어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 결과입니다. 만 18세 이상 1,000명 조사이고요. 이 조사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 33%, 적절하지 않다 34%로 나타났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적절하다 48%, 적절하지 않다 35%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인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김소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계속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는 당내 또 분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네,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를 일각에서는 해야죠. 힘을 합해도 모자랄 판에 네. 이럴 일인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네. 보시는지. 앞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찾아오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솔직히 진짜 장동혁 대표는 목숨 건 단식을 했어요. 그러면 제일 야당 대표가 그런 단식을 하고 있으면 최소한 여당 대표든 누구든 오셔가지고 한 번쯤은 들여다보는 게 저는 정치적인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해서 정말 정치가 삭막해졌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걱정이 돼서 오신 겁니다. 그거 실제로 거기 상황을 한 번이라도 보시면 진짜 보는 분들 다 걱정하셨거든요. 그런 지점이 좀 있었고요. 이 한동훈 대표 제명에 관해서는 단식 전후가 의원들의 반응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떤 반응입니까? 그 제명을 했을 때는 이 제명은 맞지 않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명은 올바른 조치는 아니다라고 권영세 의원님, 조배석 의원님, 중진분들 시작해서 그리고 대안과 미래에서도 제명을 다시 고려해라. 이런 건 맞지 않다라고 의견을 다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식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당정욱 대표의 생각과 좀 다르지만 어쨌든 오세훈 시장, 유승민 대표 많은 정치인들이 오셔가지고 네. 인간적으로 그 건강을 챙겨라라는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한테도 단식장에 찾아와서 그래도 한 번은 좀 조우를 해라라고 많은 의원님들이 좀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일단 재심 신청을 해라.
그게 왜냐하면 당 윤리위는 재심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첫 번째 제명에 대한 내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고위가 열려서 의결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 최고위의 결정을 미루거나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뭐 징계를 낮추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재심을 신청해서 다시 소명해서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라는 그런 의견들을 좀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일단 안 하겠다라고 한 전 대표가 그렇게 의견을 밝힌 이상 오늘 나온 김종효 전 최고에 대한 그런 판결 그 윤리위의 결정 내용을 봤을 때 이거는 제명으로 가겠구나라고 다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명 결정이 나오면 당내 갈등은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이거를 네. 의원들끼리 빨리 봉합하는 게 최대 역할입니다. 이준희 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까 이제 이수근 부위원장 말씀하신 것 중에 좀 하나 짚고 싶은 게 있는데요. 단식하면서 한동훈 죽이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했는데 단식한 목적이 한동훈 전 대표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단식한 목적은 그거였죠.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한 겁니다. 지금 통일교 특검 의혹, 통일교 의혹 관련돼서 지금 덮으려고 특검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공천 뇌물 사건도 덮으려고 특검을 받지 않기 때문에 특검을 받으라고 장동혁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한동훈 이제 전 대표를 죽이겠다는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좀 비유적인 표현이겠지만 이거는 좀 맞지 않죠.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는 형사적으로도 사실 문제가 있는 여론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 그게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제 근거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절차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윤리위적으로 문제가 있고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정치적으로 무슨 사감을 가지고 처벌한다라는 식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좀 묻고 싶은 게 여론 조작을 왜 용인해 줘야 됩니까?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전 경남도지사죠. 그분 같은 경우는 드루킹으로 여론조작했다고 해서 징역 2년 실형을 살았습니다. 여론조작은요 민주주의의 원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데 그 기능을 훼손하면 실정법으로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당에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우리가 이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중상 모략 글로 한동훈 가족 IP로 당원 게시판에 도배가 되고 있다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도배라는 의미가 뭐냐면 단순히 의견 개진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원 게시판에 있는 올라오는 여론을 왜곡하려는 목적을 갖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뭐 의견을 올린 게 아니고 여론 예. 조작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말씀을 심각하기 때문에 드리고요. 비켜갈 수 없다. 마지막 이승훈 하나만- 부위원장도 기회를 드려야 돼가지고 네. 바른 기회를 좀 예, 드려야 돼요. 하나만 더 짧게 말씀. 네, 아주 짧게요. 아주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서 많은 이제 당원들이 좀 돌아섰다라고 좀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재심 청구 안 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조작했다고 주장하면서 조작한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안 했고 스스로 포기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본인 스태프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네. 장동혁 대표가 당의 대표고 리더거든요. 아직까지도 당 알겠습니다.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당원들이 돌아선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부위원장님. 좀 네. 유능하게 좀 하세요. 제명을 빨리 해야지. 1년 몇 개월 동안 못 하니까 이런 얘기 듣는 거 아닙니까? 여론 조작한 사람을 뭐 1년 6개월이 걸려서 제명을 해요. 빨리 하시지. 그러니까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고요. 제가 뭐 변호사니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드루킹 사건은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댓글 올라오면 공감 비공감 신호를 매크로로 돌려서 업무 방해인 것이고 이게 조작인 것이고요. 당 게시판은 비판하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비판을 좀 많이 했다라고 해서 조작이 되진 않아요. 도의적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맞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비판글 많이 올린다고 여론 조작이 되는 건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대변인들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